이번 사연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63세 이복순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복순 어르신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빚과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 만에 복순 어르신 앞에 놓인 한 장의 문서와 그 문서를 건넨 자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복순입니다. 정읍에서 평생 살았고 남편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죠. 내 남편 박기석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많지 않았고 돈 문제는 늘 혼자 안고 갔죠. 솔직히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평생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작년 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병원에서도 3개월 넘기기 어렵다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밥을 더 정성껏 해주고 이불을 더 따뜻하게 덮어줬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 여느 상가처럼 북적였고 사람들은 기석 씨 좋은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죠. 나는 그 말들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조금씩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사흘 뒤 큰아들 성수와 작은딸 미정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검은 옷차림 그대로였죠. 성수는 묵묵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된 채무 내역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종이를 받아들었죠. 거기엔 총 8천만 원, 금융권과 사채까지 포함된 빈 목록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걸 왜 이제야 말하니? 그랬더니 성수가 말하더군요. 우리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속 포기할게요. 빚도 재산도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은 곧 엄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포기한다는 거니? 그랬더니 미정이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도 어른이잖아요. 그 사람 빚 엄마 몫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화도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 입에 밥 넣고 옷 입히고 학비 대주며 키운 게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해서였나 싶었죠.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왜 나한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진 속 그는 늘 그랬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도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며칠을 말없이 살았어요. 집 안에 아직도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소파만 보면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10시쯤이었어요. 누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박기석 씨 댁이죠? 채권자입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자 낯선 사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여기요. 남편분께서 남기신 채무 명세서입니다. 8,400. 금융권 3,000, 개인 채무 5,400. 나는 손에 든 종이를 떨며 읽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그 남자는 오히려 웃으며 말하더군요. 모르셨어요? 사모님이 보증인으로 서 계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어요. 보증인이요? 난 아무 서류에도 사인한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는 봉투 속에서 복사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 내 서명, 내 주민등록번호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위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사내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서류상으론 유효합니다. 자녀분들은 상속 포기 각서 이미 제출했고요. 이제 어머님만 남으셨어요. 그날 밤 나는 딸 미정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정아, 엄마 이름으로 보증서류가 있어. 너희 아빠가 내 이름으로 뭔가 했나 봐. 그런데 그 아이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거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아빠 돌아가시기 전 오빠가 다 알아봤어요. 근데 그냥 엄마가 감당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너희 아빠가 그랬다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 포기하니? 그랬더니 미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린 엄마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쯤은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두 자식을 자식이 아닌 남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걸 그렇게 선명하게 느낀 날도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요. 8천만 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어요. 나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몇 년 전까지 채소 장사를 했던 그 자리 근처에 가보니 아직 날 기억하는 상인이 있었어요. 어머님, 다시 나오셨어요? 여기 자리 비어 있는데 그냥 쓰세요.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장 한 구석에서 풋고추, 상추, 열무를 깔고 앉았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숨이 트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오래전 남편의 거래처에서 일하던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그 사람은 날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 생전에 저희 쪽에도 피해를 좀 줘서. 나는 얼어붙은 채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기석 형님이 사업 명목으로 저희 사무실에 자주 들르셨거든요. 근데 돈은 빌리고 안 갚으시고 거기다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같이 다니시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아내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나중에 알았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같이 다닌 여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자 씨라고 불렀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기석 형님이 많이 챙겼죠. 외제차 리스도 그 명의로 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다 그 사람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밥을 짓고 빨래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 나 모르게 다른 여자를 챙기고 있었다고요? 그 여자에게 돈까지 퍼주고 있었다고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지갑, 수첩, 시계,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하나. 다이어리를 펼치자 손글씨로 써 내려간 메모들이 나왔어요. 정자 생일 선물, 정자 치과 비용, 정자 오피스텔 3층 방문. 이름이 반복될수록 내 눈앞에 핏줄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석씨, 이게 당신이 내게 남긴 유산이에요? 사람 하나 믿고 산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얼굴을 도저히 마주할 수 없었어요. 나는 손이 떨렸어요. 그 다이어리에 적힌 이름, 정자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정자 오피스텔 3층 방문. 그 메모 하나에
나는 결국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어요. 오피스텔은 시 외곽, 예전엔 임대업 한다던 남편이 자주 들렀던 곳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40대 중후반 단정한 차림. 내가 상상한 내 연녀의 모습은 아니었죠.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 박기석 씨랑 아는 사이인가요? 그 여자는 한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어머니시구나. 나를 알아요? 기석 씨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참 곱고 단단하신 분이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당신 그 사람 아니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였어요? 그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전 동업자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같이 했고 그분이 저 대신 보증도 많이 서줬고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차 다 그분이.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부인이 있는 것도 내가 모르고 만났을까 봐요. 당신은 그 사람 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땐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니라고요? 나는 그 사람과 45년을 산 아내예요.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 여기 계약서에 유언처럼 남겼어요. 정자에게 남은 자금의 70%를 맡긴다. 저한텐 그게 유산이에요. 나는 무너졌어요. 무슨 유언장이며 무슨 자금이며 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는 말했어요. 그분 말년에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원망스럽고 그래도 미련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 성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수야,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 성수는 말이 없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원래 그랬어.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가 몰랐을 뿐이지. 아빠는 애초에 가족이란 사람 아니었어. 난 그 사람 존경한 적 없어. 나는 미정이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미정아, 너도 알았니? 내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 그 아이는 쿨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 각자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아빠 과거까지 다 껴안고 살아야 해요. 미정아, 그 여자가 아빠 유산까지 가져갔어. 그랬더니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엄마, 그런 거 다 떠나서 빚은 엄마 몫이에요. 아빠가 뭐 했든 이젠 엄마 인생이에요. 나는 그 말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여자도, 그리고 내 자식들도. 내가 지켜온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고 나는 그 잔해 위에 홀로 남겨졌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았는지 하나씩 다시 점검하고 있어요. 남편, 자식들, 그 누구도 결국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빚 독촉을 하던 그 사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2명이었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죠. 이복순 씨, 이번 주 안에 1차 변제금 내셔야 합니다. 연체 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안에서 손을 꼭 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뒤 문틈 사이로 압류 예고장이라는 종이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자식들에게 한 번 더 연락했어요. 성수야, 엄마 집에 압류 딱지 붙는 거 보고 싶진 않지? 성수는 대답했어요. 그 집 엄마 명이 아니잖아. 아빠 명의였지. 그래서 지금 엄마가 다 짊어지고 있어. 성수는 그 말에 한참 말이 없더니 믿기 힘든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돈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험금이나 엄마 예금 있으면
우리한테 미리 좀 분배해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그 순간 나는 핏줄이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빚 독촉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거니? 엄마, 형제로서 싸우기 전에 차라리 지금 유산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이제 나는 깨달았어요. 그 아이들 더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게서 뽑아낼 것만 뽑아내고 남은 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날 밤 나는 은행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적금, 예금, 보험까지 남아있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내가 직접 이 인생을 정리한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상담비가 부담됐지만 그보다 더 있는 기분은 견딜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없는데 그 여자한테 자산이 넘어갔어요. 그거 되돌릴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불법 양도나 위조 정황이 있으면 민사 소송 가능합니다. 문서나 증거 확보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남편의 유품을 뒤졌어요. 낡은 노트 한 권, 거기엔 정자 통장 이체 내역, 정자 이름 명의 차량 서류, 유언장 비공식 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꺼내 쥐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민사 소송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남편의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다시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거기엔 가죽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수첩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매달 송금 내역과 인출 기록 그리고 정자라는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자 리스차 45만원, 정자 성형외과 잔금 180만원, 정자 그린타워 관리비, 정자 보험료 대납 4개월 연체. 이게 한 집안의 남편이 숨기고 적어놓은 이중 생활의 청구서였어요. 나는 수첩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 계좌에 대해 거래 내역 뽑아주세요. 죄송하지만 본인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공동명의 통장이었고 다행히 내 이름도 포함돼 있었어요. 거기엔 박기석 정자 수백만 원의 이체 내역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차례 있었어요.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시작이야, 여보. 당신이 나한테 남긴 걸 그 여자한테 그대로 돌려줄게.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나는 복사해간 자료들을 하나씩 내밀었어요. 수첩, 통장 내역, 오피스텔 주소, 심지어 남편의 핸드폰 뒷커버에 숨겨져 있던 비공식 유언장 사진까지. 그 유언장에는 정자에게 남은 자금 일부를 맡긴다 고만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죠.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도 없고 자녀 유산 분배도 명확하지 않아요. 나머지 자료로 소송은 충분합니다. 나는 오피스텔로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갔어요. 정자 씨는 날 보자 얼굴이 굳더군요. 또 오셨어요? 그래요. 내 남편이 당신한테 준 돈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작게 중얼렸어요. 그 사람 내가 없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본 건 정자 씨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박기석 정자 명의 차량 매매 계약서, 박기성민 빌딩 임대 계약 보증 문서, 샛별은행 대출 명의 위임장. 나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기획된 약탈자였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송 진행합시다. 이제는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한 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반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머리를 써가며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며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지만 그래도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면 억울하단 생각뿐이었어요. 변호사는 말했다. 상대가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휘말릴 감정도 없었어요. 다만 그 여자의 눈빛이 계속 걸렸어요. 정자 씨는 내가 소송을 건 사실을 알자 바로 대응해 왔습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기석 씨가 강제로 서류를 만들었고 난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인성 망상이 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처음으로 정자 씨와 마주한 날 그 여자는 정장을 입고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는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기석 씨 돌아가시고 많이 불안정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거짓 연기, 말장난, 그리고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꾹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수와 미정이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그 소송 우리 이름으로도 공동 청구 넣자. 뭐? 아빠 유산 일부가 그 여자한테 넘어간 거잖아. 우린 포기각서 냈지만 지금 와서 철회하고 엄마랑 같은 편에 서면 법적으로도 명분 생긴대. 나는 황당했어요. 그럼 지금 와서 너희가 내 편이겠다고? 미정이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한테 돈 생기면 우린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 엄마가 이기면 나눠줄 거죠? 나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진짜 피부치가 맞나 싶었어요. 내가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판에 그들은 이익이 생기면 합류한다는 투자자처럼 구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내가 자식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기석 씨, 우리 자식들 당신보다 더 야속하네요. 그리고는 내가 손에 쥔 소송 서류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할 일이야. 누구도 믿지 않고 내 손으로 끝내겠어. 법정에 서는 일이 이토록 긴장되고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내 나이 63, 정작 이혼도 소송도 해본 적 없는 내가 이제는 증인석에 서서 남편의 여자와 싸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업과 존엄,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싸움이었어요.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다이어리와 이체 내역, 그리고 정자 씨의 명의로 바뀐 차량과 임대 계약 관련 문서를 증거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법원에 냈어요. 피고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남편 명의로 받은 오피스텔, 리스 차량, 그리고 거액의 송금 내역을 일정 간격으로 정기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당당했어요. 기석 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위조와 사문서 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녀가 제출했던 유언장 사진. 그 사진은 남편 박기석 씨의 서명이 맞지 않았고 작성 날짜가 사망 이후였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판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피고 측이 제출한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필체 확인 불가, 작성 일자 조작 의심.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미정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엄마 이제 잘 풀리잖아. 아빠 돈 되찾으면 오빠랑 나도 좀. 나는 미정이의 말을 끊었어요. 넌 아직도 돈 얘기니? 아니 그냥 오빠도 생활 어렵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나는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정아, 너는 내 딸 아니야. 나 너희 둘 다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야.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이제는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젠 내가 정리할게요.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자 씨 측의 유언장과 사문서 제출은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사 소송은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산 점유로 간주되어 피고 측이 상당 부분 반환하라는 1차 판결이 내려졌어요. 나는 그날 오래된 녹음기를 켜고 혼잣말을 녹음했어요. 나는 이복순, 60세,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 인간으로 내 인생의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나고 그 여자는 결국 재산 대부분을 포기하게 됐어요. 물론 내가 다 되찾은 건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이미 담보로 넘어갔고 자동차는 명의가 바뀐 지 오래였고 그저 남은 은행 자산 일부와 보험 해약금 정도가 내게 돌아왔을 뿐이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어르신 그래도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아니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저 속이 멈춘 느낌이랄까요? 고요한 분노, 말라붙은 눈물, 그리고 공허함. 정자 씨는 법원 복도에서 나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 고개가 반성 때문이 아니라 패배감 때문이란 걸 느꼈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서로 끝이네요. 며칠 뒤 성수와 미정이가 또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랑도 다시. 나는 그 말에 딱 잘라 대답했어요. 넌 내 아들 아니고 넌 내 딸 아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니? 이건 엄마 몫이에요. 그 한마디로 넌 내 자식이기를 포기한 거야. 나는 내게 돌아온 돈의 일부를 기초생활수급 신청 철회를 위해 사용했어요. 다시는 보호자 없음이라는 글자를 정부 서류에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좁지만 조용했고 한쪽 벽엔 내가 직접 그린 수채화 한 장을 걸었어요. 남편과 자식들 없는 공간.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며 나는 혼잣말처럼 말해요. 오늘도 잘 버티자 복순아. 가끔 누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미정일까 성수일까? 하지만 이젠 문을 열지 않아요. 나는 그들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이복순,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요즘은 눈을 뜨는 일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어느 날은 빚 독촉에, 어느 날은 자식의 외면에, 어느 날은 남편의 배신에 덜덜 떨며 일어나던 그 시간이 지금은 그냥 창밖 햇살을 보는 일로 시작돼요.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 조용한 일상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소리 없는 하루가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나이 먹고 알았어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성수 엄마, 박기석 씨 마누라, 미정이 엄마. 하지만 지금은 내 커피잔에 복순이라는 이름을 적어두었어요. 매일 아침 그 잔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잘 지내보자, 복순아. 나는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감 냄새, 붓 끝의 떨림, 종이에 번지는 색깔.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온 내가 비로소 나라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토록 따뜻할 줄 몰랐어요. 주말이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랑 고추를 키워요. 땀 흘리고 흙 묻히는 손으로 스스로 밥상을 차려 먹을 때면 이제야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미움 때문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기로 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이 알아서 살아가길 바랄 뿐이죠.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그저 더 이상 내 삶을 걸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나는 이복순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나는 나로 살아남았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저 지금처럼 햇살을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불러주며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내 이름 석자 이복순.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복순 어머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게 살아가시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